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간소한 형태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건 다 때려치우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전간기라고 부르죠. 이 전간기는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났죠.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이제 거의 해체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빈국으로 전락시켜 버리겠다 해가지고 뭐 가혹한 배상금 등등으로 조약으로 인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절망한 독일인들의 가슴속에 피어난 욕망들 때문에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태어났죠. 그리고 히틀러는 어, 초반기에 굉장히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룹니다. 그냥 뭐 다른 나라들 전부 다 대공황으로 비실비실 하는 동안에 진짜로 뭐 엄청나게 뭐 실업률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쭉쭉쭉 치고 나가게 되고 이 눈부신 성공들 때문에 이제 독일은 확 올라서 버리죠. 뭐 이미 그 인구라든가 뭐 자연 조건 뭐 등등이 잘 갖춰진 동네다 보니까 금방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937년쯤 되면은 독일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그 히틀러가 군대를 많이 양성을 하다 보니까 군사 강국이 되어 버리죠. 군사 강국이 되고 그리고 그 히틀러는 초창기부터 유태인 혐오를 넘어서 유태인 절멸이라고 하는 것과 나치즘이 파쇼죠. 이 파쇼적인 내부 정치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공격 성향을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어디 걸리면 걸려라. 뭐 걸리면 걸려라도 아니죠. 내가 먼저 뭐 틈만 나면 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놓고 드러냅니다. 자, 이제 완전 유럽의 문제가 됐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죠. 히틀러의 독일은 정말로 이제 다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포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유럽 각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유럽에서 독일과 이제 인접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게 뭐 일단 그거는 디폴트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좀 이기기 힘드니까 또 나름대로 이게 고민이 많겠죠. 근데 한 달이 건너선 영국의 입장입니다. 영국은 늘뭐 근대 이후로도 그렇지만서도 유럽이면서 살짝 유럽이 아니기도 한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의 폭주를 막은 것도 영국이었고 1차 세계대전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영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수상은 챔벌린이었고요. 볼드윈이었다가 볼드윈 다음으로 챔벌린이 이거 받았습니다. 아, 챔벌린이 이제 보수당 당수이고 영국 수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이 그때도 압도적 다수당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류적 생각이고 영국 정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이 됩니다. 바로 유화 정책입니다. 아, 선택은 두 개입니다. 히틀러와 전쟁이냐, 유화 정책이냐. 언젠가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터질 수도 있지만서도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지금 그리고 최대한 전쟁은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치고 들어가랴?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챔벌린 쪽의 보수당 주류의 생각이었고 안 된다. 지금 있는 대로 군비 확장해가지고 조만간 붙는다. 붙는다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은 그 당시
거의 윈스턴 처칠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보수당 처칠도 당시 보수당 의원이었거든요. 보수당 전체에서 윈스턴 처칠 딱 한 명 대 나머지 전부의 대결입니다. 당연히 처칠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처칠이 맞았다. 결국은 히틀러는 전 유럽을 그냥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고 영국과도 당연히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고 이후로 1939년도부터 45년도까지 그냥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영국은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라고 버려둘 수 없는 거죠.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도버 해협 건너의 불구경이 아니라 자기 발등에도 떨어진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칠의 말대로 인대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걸 지금은 압니다. 당시에 챔벌린은 그 뮌헨 전쟁의 문턱에서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로. 그 당시 이 체인벌린의 이 노력을 많이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저도 모를 때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히틀러가 저렇게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드러내놓고 저렇게 침략의 아역을 드러내는데 저걸 해서 못 본 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치인들, 역사적 위인들은 사후의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칠이 옳았고 체인벌린이 틀렸다라는 것 너무 명백한 사실이라서 당시에 체인벌린의 과오를 비난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고 체인벌린도 그걸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런저런 그 당시들을 갖다가 이제 쓴 책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당시에 체인벌린이 생각했던 근거들이 있습니다. 유화 정책을 민 근거들. 이거는 제가 한다기보다도 여기 이 책입니다. 제목은 처칠 끝없는 투쟁이고요. 저자는 제바스티안 하프너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독일인으로 영국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언론인 또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작가 이런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으로서는 유시민 선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계속 문필가로 있는 것 이런 거 비슷할 것 같고, 이분이 또 독일인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 독일과 영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분이시고요. 여기에서 나온 책들의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싶은데, 먼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처칠도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재무장관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해군 장관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렇긴 한데 중간에 재무장관도 했습니다.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재무장관 하는 동안에 아주 초대박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게 또 처칠이 두고두고 까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처칠은 그냥 군발이야. 군인이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걸 할 줄 알지 재무장관 시켜나오니까 저 사고를 치잖아. 이게 뭐냐면 대공황 때에 근본위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엄청나게 논쟁이 붙었고 처칠도 이것 때문에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본위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경제가 더 엉망진창 쑥대밭이 되는데 이건 처칠의 경제적 실수 과오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처칠의 과오는 이게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반면 챔벌린도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나 챔벌린은 처칠 같은 좀 후뚜루마뚜루한 그런 좀
붕 떠 있는 재무장관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재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재무장관 출신의 사람이 수상이 전쟁을 바라볼 때 전쟁을 하면 일단 전쟁 수행을 할 여력이 우리는 솔직히 없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전쟁을 뭐 어디 뭐 가진 돈 갖고 하냐 뭐 딸딸 긁어 사는 거지. 딸딸 긁는 거지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딸딸 긁어서 전쟁을 하고 나면 체인벌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제국이 될 수 없어 라는 점입니다. 이제 독일과의 전쟁은 죽기 살기의 전면전이 될 것이고 그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이제 영국은 뭐 그 이후로도 뭐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과거와 같은 영광은 있을 수 없어 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죠. 첫 번째로는 그 영국이 가진 여력이 없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뭐 군사 강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뮌헨 협정 당시에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뭐 유럽 최강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 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좋아요. 이제 군사 강국이 되는데 그럼 히틀러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군대를 키우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남잖아요. 그때 당시에 히틀러는 그 뭐 세계로 뻗어나가서 독일 군대가 인도에 진출해서 인도의 영국 그 식민지 군대 이런 거 갖다 박살내고 우리가 인도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꾸준히 요구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권력을 잡고 난 다음부터 맨 처음에 오스트리아 합병 시작하죠. 오스트리아부터 먹겠다. 그 다음에 폴란드 회랑. 그때 당시에 독일 영토가 지금 동서독 영토랑 그 소련 있는 데 있는 저 북쪽의 영토가 뚝 떨어져 있는 영토였어요. 그래서 이 중간이 이제 폴란드로 잘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독일 본토랑 저쪽에 있는 저기 독일 영토 뚝 떨어져 있는 이 영토를 연결할 수 있는 걸 폴란드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폴란드 회랑을 다시 먹겠다. 그리고 그 뮌헨 협정의 목적이 된 그 저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난트 이거 우리가 들고 오겠다. 뭐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가 바라보고 있던 히틀러의 군대가 바라보고 있는 총구의 방향은 어디냐? 동유럽인 거예요. 동유럽을 먹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국은 서쪽에 있잖아요, 독일에. 게다가 바다로 떨어져 있습니다. 동유럽을 저렇게 히틀러한테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게 유럽의 정치인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유럽에서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황금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력 균형이 무너진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유럽은 이제 뭐 계속 전쟁, 내전 이런 걸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쟁을 피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폴란드 회랑 먹고 뭐 수데텐난트 먹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독일은 굉장히 비대한 제국이 되고 이전에 있어 왔었던 그 베르사유 조약 직후에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그래서 악에 바친 독일이 아니라 이젠 뭐 너 또 큰 나라 됐잖아. 큰 나라 애들이 뭘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품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좋아. 그거 헛된 희망이라고 쳐. 세 번째 문제가 또 남습니다. 좋아. 중부 유럽을
동유럽 쪽이죠. 동유럽을 거의 다 먹었어요. 뭐 폴란드도 먹고 체코도 거의 먹고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옛날에 합병했고 이렇게 이제 거대 제국이 됐어. 이 거대 제국이 그 다음 노리는 데가 어디지? 그 다음 노리는 데는 프랑스, 영국이냐 아니면 러시아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원래 독일은 이제 유럽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늘 양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스랑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반대편에 쳐들어오고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 프랑스가 독일에 쳐들어오고 이러면 독일은 이제 망한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양면 전쟁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슐리펜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당시로 독일의 주 공격 방향은 사실 뭐 폴란드 회랑 뭐 체코 주데텐난트 이런 거 다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1차적으로 부딪힐 곳은 러시아 아니야? 러시아? 당시엔 러시아도 아닙니다. 당시엔 소련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이미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가 한참 됐죠. 20년 가까이 됐죠. 스탈린 치하입니다. 그럼 스탈린의 러시아와 히틀러의 독일이 붙는다고 그러면 영국이 이걸 그 전쟁을 굳이 참전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당시 소련 스탈린의 소련도 결코 유럽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수당 챔버린뿐만 아니라 사실 처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칠도 스탈린 졸라 싫어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고요. 공산당은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는 다들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반공주의자들의 어떤 정체성도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이 소련이 싸우면은 둘이 다 완전 박살날 거 아니야. 둘 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그렇게 해서 둘 다 기진맥진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중재한다고 나서가지고 좀 조정하고 이러면 훨씬 낫지 않겠어? 이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시에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합니다. 만약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소련이랑 더 치고받고 하지 않겠어? 이게 이제 세 번째 생각이고요. 네 번째 생각이 또 있습니다. 좋아, 독일이 그렇게 커졌어. 군사 대국이 되었어. 그래서 저걸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야. 싸우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영국 입장에서는 물 건너가서 대륙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어디랑 손잡고 독일과 싸워야 되느냐의 질문이 남습니다. 프랑스가 제일 대표적이죠. 1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손잡고 싸웠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 이런 거 만다고 그러면서 뭐 하긴 하는데 뭐 당시로서는 육군 최강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국도 뭐 당시 세계 최강 해군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힘든데 프랑스 군 믿을 수 있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예요. 저 붙으면은 히틀러한테 붙지 우리한테 붙겠어? 이탈리아 제외. 스페인 프랑코예요. 저 똑같은 독재자 놈들인데 저것도 그냥 차라리 중립만 유지해주면 천만다행. 저 새끼들까지 히틀러한테 갖다 붙으면 진짜 미쳐버리는 가 됩니다. 나머지 누구? 뭐 벨기에? 네덜란드? 어디랑 손잡고 하느냐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 뭐 이런저런 거 있다 손 치지만서도 누구와 손잡고요? 노르웨이? 결국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말이 맞았던 거죠. 영국이 유럽에 건너가서 함께 싸울 동맹군이 다들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미국 있지 않느냐? 미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대전 이후로 미국은 거의 뭐 무장 해제 수준입니다. 군대는 먼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2차 세계대전 딱 시작할 때 그 일본한테도 그냥 뭐 양에서 밀렸어요. 양에서 질은 둘째 문제치고 그러던 나라가 그냥 1년 만에
생산력을 풀로 돌리니까 완전 괴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설사 싸우고자 하더라도 동맹군, 믿을 만한 동맹군이 아예 없다시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좌절감이 또 드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생각 때문에 체인벌린은 유화책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는 거 몰랐나? 당연히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그 다키스타워에서 체인벌린과 함께 그 나오는 악역 비슷하게 나오는 헬리팩스라고 있습니다. 헬리팩스가 당시 외상이었고 뭐 인도 총독 이런 거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헬리팩스를 직접 히틀러한테 보내가지고 어떤 놈인가 알아보라고. 당연히 저 진짜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입니다. 라고 당연히 다 알게 되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조금이라도 착한 놈일 가능성이 있어서 전쟁을 안 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매우 현실적인 판단들을 하고 그 판단 때문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 그냥 할 수 없다. 히틀러가 저렇게 나쁜 놈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입니다. 뭐 네 가지를 읊었는데 네 가지 벌써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국의 재정 여력이 더 이상 없다. 영국은 이미 재정적으로 앵꼬난 상황이다.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고 그러면 남의 돈으로 해야 되고 그 이후로 영국의 대영 제국의 어떤 신화는 다시는 없는 거다. 요게 1번이고요. 2번 둘째로 히틀러의 총구는 동쪽을 향해 있다. 근데 우린 서쪽에 있지 않냐. 한 발 건너서서 사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히틀러의 저런 초반 야욕을 좀 충족시켜주고 나면 나중에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세 번째, 히틀러의 침략 야욕이 전혀 누그러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총구의 방향은 그리고 대립의 첫 번째 대립선은 프랑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쪽이 될 것이다. 왜 자꾸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뭐 폴란드 치고 들어가고 체코 치고 들어가고 그럼 바로 국경선 맞대는 데가 러시아 아니냐. 근데 아니 소련이죠. 소련과 독일이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저기 적들 둘이 싸우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저쪽에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크게 나쁠 건 없다. 요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거 다 포기하고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진짜로 외롭게 영국 혼자서 저 독일과 싸워야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요 네 가지의 근거들 때문에 챔벌린은 유화책을 채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네 가지의 생각들, 근거들 중에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영국은 재정력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모든 걸 다 대여합니다. 다 대여. 무기 대여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아서만 국민들의 생존 자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맞죠. 그리고 히틀러의 주된 타격 방향은 동유럽이 맞았습니다. 소위 뭐 구어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레벤스브라움이라고 생활의 공간. 생활의 공간은 프랑스에다 생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땅에다가 마련하겠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동맹군이 없다. 동맹군 실제로 서유럽의 동맹군들은 히틀러의 군합발 아래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세계 최강 육군이라던 프랑스 군대가 딱 3주 만에 전멸당하죠. 이게 뭐냐는 겁니다. 넷째로 러시아와 히틀러가 싸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싸우게 됩니다. 둘이 건조기 됐지만 스탈린이 너무 막판에 만방으로 이기는 바람에 스탈린은 결국 뭐 이후 냉전 시기에 세계의 두 축 중 하나가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은 사실 챔벌린의 예상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챔벌린은 실제로 굉장히 명석하고 침착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려 깊은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좀 얼렁뚱땅하고 후뚜루마뚜루하고 좀 열정이 과하고 이런 사람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때문에 처칠이 옳았고 체인벌린이 틀렸다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히틀러가 그냥 미친놈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미친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미친놈보다도 더 미친놈이었다라는 거. 바로 그 사실 하나. 그걸 도저히 체인벌린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미친놈의 존재를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히틀러는 계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거기서 저렇게 프랑스가 저렇게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히틀러의 군대가 프랑스 군을 많이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니 폴란드로 치고 들어갔는데 우리 군대 전부 다 동쪽으로 다 보내놨는데 폴란드로 다 보내놨는데 이때 뒤에서 프랑스가 그냥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 그냥 다 뚫리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다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버린 거죠. 그런 걸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처칠은 히틀러의 그 광기를 본 거죠. 왜? 처칠 내부에도 그런 광기 어린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칠의 열정을 광기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 위인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서도 그 사람도 처칠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로 진짜 역사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 같은 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절대 처칠의 수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역사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죠. 지금 이리저리 호출이 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